여기 한국을 기술 수입국 정도로 여겼던 오만한 프랑스 핵공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72시간 동안 완전 무음으로 작동하는 한국의 소형 원자로를 목격한 순간 그녀의 모든 선입견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이 개발한 이 놀라운 기술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소피 마르탱이에요. 저는 프랑스 해군에서 핵잠수함 원자로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라쿠다급 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투론 해군 기지와 브레스트 조선소를 오가며 원자로 안전 시스템을 점검했죠. 그런데 어느 날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주가 프랑스와의 차세대 잠수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거였어요. 미국과 영국이 개입해서 호주의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거죠. 66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는데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수년간 쌓아온 기술, 호주 해군과의 협력, 모든 게 정치적 계산 앞에서 무시당했습니다. 기술의 성과보다 국제 정세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국가 간 군사 프로젝트는 언제든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치가 아닌 진짜 기술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자고요. 사직서를 제출하자 상관이 물었습니다. 정말 떠날 거야? 저는 답했습니다. 저는 잠수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치 무기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 후 저는 민간 컨설턴트로 전향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선 제 일이 정치에 휘둘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마르탱 박사님이세요? 그 남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지했어요. 저는 한국의 김지훈 대령입니다. 소음 억제 추진 시스템과 핵원자로 설계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소음 억제 추진 시스템이요? 원자로 설계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년간 핵잠수함 원자로 작업을 해왔었지만 항상 프랑스에서만 했었어요. 비핵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제게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김 대령님, 제가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듣고 있어요. 그분은 한국이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작은 연구용 원자로와 잠수함용 특수 무음 선체 코팅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완벽한 스텔스란 소리 없이 수중에서 움직여서 아무도 탐지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그분은 그게 실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세를 바로 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비핵국가가 세계 최고 수준에 맞먹는 잠수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니요? 김 대령님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어요. 프랑스에서 하신 작업을 존경합니다. 저희는 글로벌 협력을 믿고 있어요. 우리 바다를 보호하고 당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와주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글로벌 협력. 보호.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영화배우가 아니라 그냥 부엌에 앉아있는 평범한 소피였어요.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김 대령의 전화를 받고 이틀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호주 프로젝트 때문에 겪었던 배신감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미 완성된 핵잠수함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부터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들이 제게 연락한 이유도 정치적 계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술적 도움이 필요해서였어요. 김 대령이 말했던 완벽한 스텔스 기술도 흥미로웠어요. 프랑스에서 일할 때 잠수함의 소음 문제는 항상 핵심 과제였거든요. 수중에서 완전히 소리 없이 움직인다는 건 모든 잠수함 엔지니어의 꿈이었어요.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짐을 붙이면서도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탑승구에 앉아서 한국에 대해 찾아본 자료들을 보니까 놀라웠어요. 한국은 지난 몇 년간 KSS-3 잠수함을 독자 개발했더라고요.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배가 이미 진수되었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AIP 시스템까지 탑재했다고 했어요. 비핵국가 치고는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12시간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호주 프로젝트에서 배신당했을 때의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기대감과 호기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김 대령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군인이었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마르탱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 대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영어가 꽤 자연스러웠어요. 김 대령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악수를 건넸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김 대령이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사님이 정말 오실 줄 몰랐습니다. 프랑스 같은 선진국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대령님,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 수준이 상당하던데요. 특히 AIP 시스템은 저희 프랑스도 주목하고 있는 분야예요. 김 대령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특히 원자로 분야는. 차 안에서 김 대령이 설명해 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비밀리에 소형 원자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평화적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그 기술이 잠수함에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죠. 박사님, 우리가 추구하는 건 방어적 억제력입니다. 주변국들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말이에요. 김 대령의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을 생각해보니 이해가 갔어요.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증강, 일본의 잠수함 기술 발전,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까지. 한국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수중 전력이 절실했을 거예요.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김 대령이 물어봤어요. 박사님은 왜 해군을 그만두셨습니까? 프랑스에서 계속 일하셨으면 더 좋은 대우를 받으셨을 텐데.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대령님도 군인이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때로는 기술이 정치에 희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겪고 싶지 않았어요.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순수하게 기술적 협력을 원해요. 정치적 계산 없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진심으로 기술 발전을 위해 저를 초대한 것 같았거든요. 오늘 밤은 서울 해군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르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남쪽으로 가서 거제도에 있는 시험시설로 갈 예정입니다. 제 방에서 몇 가지 짐을 풀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창문 밖 멀리 아래쪽에 있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희망과 의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에는 너무 새로운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여기 와보니 모든 게 가능해 보였어요. 누우면서 김 대령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들렸어요. 국제적 협력.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제 임무가 단순한 기술 조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이 나라가 어떻게 강하고 자신감 있게 성장했는지 보게 될 거였어요.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내일은 열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배울 거예요. 도울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보호할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서 핸드폰이 윙윙거렸어요. 김 대령님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마르탱 박사님. 아침 7시에 식사하시고요. 8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6시 반이었어요. 딱 좋았죠. 준비를 하고 로비로 나와보니 김 대령님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셨는데 이미 제복을 입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는 걸 보시고 일어나셨어요. 안녕하세요, 마르탱 박사님. 잘 주무셨나요? 소피라고 부르세요라고 말하며 김 대령님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네, 감사해요. 방이 완벽했었어요. 그분이 살짝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 소피라고 할게요. 저도 편하시면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서버가 저희에게 전통 한국식 아침을 가져다 줬어요. 밥, 국, 구운 생선,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긴 여러 가지 채소들이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신선하고 따뜻한 맛이었어요. 지훈 씨가 제가 이것저것 먹어보는 걸 조용히 재미있어하며 지켜보고 계셨어요. 소피, 서울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보시게 될 것은 최고 기밀사항이에요. 저희 핵잠수함 기술은 5년간의 비밀 개발 작업의 결과거든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좋아요. 하지만 저희가 왜 특별히 당신을 선택했는지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분이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프랑스에서 하신 원자로 안전 시스템 연구가 저희 주목을 끌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솔직한 조언을 해주신다는 평판 때문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씀하시거든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게 뭐가 있나요, 지훈 씨? 한참 동안 조용하셨어요. 밖에는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희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들이요. 위험할 수도 있는 문제들 말이에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어떤 종류의 위험이요? 은밀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해요. 너무 완벽할 정도로요. 하지만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두 시스템이 함께 작동할 때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여요. 테스트 중에 3번의 아찔한 상황이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핵 테스트에서 아찔한 상황이라는 건 잠재적 재앙을 의미했거든요. 테스트를 중단하셨나요? 일시적으로요. 하지만 소피, 6개월 안에 이 핵잠수함을 작동시켜야 해요. 정보에 따르면 주변국들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뒤처질 수는 없거든요. 이제 왜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지 이해했어요. 국가 안보와 핵 안전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제가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진보와 보호 사이의 균형 말이에요. 모든 걸 봐야겠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테스트 데이터, 모든 사고 보고서 전부 다요. 완전한 접근 권한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아침 식사 후에 입구로 걸어갔어요. 검은 SUV 세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붕에 빗방울이 두드리고 있었죠. 정장 입은 남자들이 근처에 몇 명 서 있었는데 명백히 경호원들이었어요. 지훈 씨가 가운데 차 문을 열어주셨어요. 거제도까지 긴 여행이에요. 가는 길에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을 거예요. 뒷좌석에 올라타면서 책임감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저희 앞 어딘가에는 해전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비밀을 가진 혁신적인 잠수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그걸 운용하려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히 해야 했어요. 호송 차량이 출발했고 와이퍼가 빗물과 싸우고 있었어요. 물방울이 맺힌 창문을 통해 서울이 저희 뒤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도시의 높은 건물들과 바쁜 거리들이 작은 마을들과 푸른 언덕들로 바뀌어 갔어요. 고속도로에 합류하면서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첫 번째 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태블릿을 열어서 기술 보고서를 보여주셨어요. 15번째 은밀 테스트 중에 일어났어요. 원자로 온도가 갑자기 급상승했다가 몇 초 만에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제 머리는 이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핵공학자가 된 이유였어요. 중요한 퍼즐을 풀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희가 남쪽으로 바다를 향해 답을 향해 그리고 모든 걸 바꿀 수도 있는 잠수함을 향해 운전해가는 동안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거제도에 도착해서 김 대령과 한국인 엔지니어 2명을 만났어요. 오늘 정확히 어떤 걸 보게 될까요? 박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완벽한 스텔스요. 그러면서 관자놀이를 톡톡 치셨어요. 소리도 안 나고 탐지도 안 됩니다. 완벽한 스텔스. 그 단어가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았지만 그분들 눈빛은 진심이었죠. 김 대령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글로벌 팀워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바다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남쪽의 해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소나무 숲이 이어졌고 뒤편에서 해가 솟아오르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 눈앞에 나타난 건 잔잔한 바다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었습니다. 곧 커다란 경납고 문이 열렸고 검고 매끈한 잠수함 선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괴물 같았거든요. 무섭고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관제실로 들어가자 벽면을 따라 줄지어 있는 화면들과 깜빡이는 LED 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콘솔에 앉아 헤드폰을 썼습니다. 화면 하나엔 잠수함의 실루엣이 보였고 다른 화면엔 원자로 출력 그리고 또 다른 화면에는 수중소나 탐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김 대령님이 원자로 게이지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원자로는 72시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완전 잠황 상태로 작동합니다. 파도 아래서 멈추지 않고 작동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작으면서도 강력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출력을 내는 원자로가 이처럼 조용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때 인터컴에서 이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시스템 점검 완료. 잠수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화면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로 출력이 부드럽게 올라갔고 안정된 곡선을 그리며 평형을 이뤘습니다. 곧 밸러스트 탱크에 물이 차면서 잠수함은 천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죠. 마치 상어가 수면 아래로 미끄러지듯 말입니다. 그리고 곧 소나 디스플레이에서 잠수함의 점이 사라졌습니다. 탐지 불가입니다. 박 엔지니어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속삭였습니다. 진짜로 사라졌네요. 김 대령님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다를 지킵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하지만 강하게.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무리하는 게 아닌가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향하는 방향은 공격이 아닌 보호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기술. 저의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 2시간 동안 우리는 완전 스텔스 상태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을 관제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원형 기동을 하며 표적 아래를 지나고 훈련용 함정을 피해 움직이는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소나에 잡히지 않으면서도 고속 기동을 이어가는 그 정밀함은 명백히 한 나라의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글로벌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마지막에 이 엔지니어님이 조종 신호를 보내자 선체가 다시 물 위로 떠올랐고 거대한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관제실 안의 조명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김 대령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방위 시스템을 봤지만 이런 건 처음입니다. 한국이 해냈군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르탱 박사님. 박사님도 이 여정의 일원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배웠습니다. 기술 이상에 걸려. 시험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대령님, 박 엔지니어님, 그리고 해군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작전 서류, 기술 차트, 그리고 스텔스 잠수함의 축소 모형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작전 지도와 소형 원자로의 설계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이 이루어지는 전략의 심장부였습니다. 테이블 앞자리엔 박재동님이 계셨습니다. 인상이 날카롭고 침착한 분으로 목소리는 낮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해군 전략 참모들과 기술 엔지니어들, 외교 국방부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얼굴은 굳었지만 눈빛에는 명확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단어 3개가 떠 있었습니다. 보호, 팀워크, 스텔스. 이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 기술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박재동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마르탱 박사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박사님께서 보신 것처럼 저희 잠수함은 계획대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 기술을 비밀로 지킬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일부를 공개할지 말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품었던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지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기술은 단지 숨겨야 할 무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팀워크의 가치를 믿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미 바다를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동맹국들과 신중히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국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박재동님 옆에 앉아있던 이 엔지니어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연구 성과를 우방국에 공개하면 한국의 기술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고 공동 방위 체계 역시 강화될 겁니다. 그때 정부 측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 정보가 유출되거나 모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의 스텔스 개념은 은밀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스텔스는 은폐가 생명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성과, 예를 들면 72시간 지속 가능한 소형 원자로의 열 차폐 기술이나 선체 소음, 저감 코팅 같은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민간 기술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전 세계 잠수함 안전성과 평화적 운용의 기준을 한국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재동님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좋습니다. 군사작전 관련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대신 기술적 성과에 대한 부분은 요약 정리하여 우호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전 세계의 기준을 제시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나라를 기술 수입국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기술 선도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프랑스의 자크. 긴급. 지금 당장 파리로 복귀 바람. 총리실에서 즉시 보고서 제출 요청 중.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복도에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크, 무슨 일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리실이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어. 너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시간을 좀 벌 수 있을까? 그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들에게 최대한 연기 요청해 볼게. 전화 후 저는 창밖으로 회의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안에서는 한국팀이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의 임무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가치 사이에서 말이죠.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크, 프랑스 정부엔 감사하지만 난 이곳을 떠날 수 없어. 여기서의 임무가 끝나기 전까진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키는 일이거든.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조심해. 그 후 회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술 워크숍 개최, 원자로, 안전 운영 가이드라인 공유, 그리고 조용한 방어를 위한 기술적 접근이라는 국제 연구 논문 발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제가 회의 내내 반복한 말은 하나였습니다. 팀워크가 우리 모두를 보호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재동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박사님 덕분에 한국은 물론 우방국 모두가 더 안전해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여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 햇살이 따뜻했고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프랑스 자크의 메시지였습니다. 보고서 제출 연기 승인. 나중에 복귀 바람.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을 떠날 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짐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아쉬움과 동시에 어떤 사명감이 공존하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뒤 김 대령님과 박 기술자님이 게스트하우스에 찾아오셨습니다.
복도 한편에 나란히 서 계셨고 손엔 전통 한지로 포장된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포장을 열자 정교하게 조각된 목재 잠수함 모형과 한국 동해안을 그린 수묵화 화첩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 기술자님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은 저희 고향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제 박사님도 저희 팀의 일원입니다. 그 말에 저는 짧은 침묵으로 화답했습니다. 처음 파리에서 전화를 받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작은 기술 소비국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한국은 자력으로 첨단 기술을 구축하고 전략적 판단을 통해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가족들이 포옹하고 출장을 떠나는 직장인들, 짐을 끄는 부모와 장난치는 아이들.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때 제가 평가절하했던 나라. 이제는 그 기술력과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탑승 전, 저는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재동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한국은 언제나 박사님을 환영합니다.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동님,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도시의 건물, 녹색 들판, 그리고 저 멀리 짙은 남해의 수면. 그 아래 어딘가엔 지금도 조용히 임무를 수행 중인 스텔스 잠수함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선 소형 원자로가 일정하게 열을 뿜고 있을 것이고 무소음 추진 시스템이 정해진 궤적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지만 모두를 지키고 있는 존재. 그 자체가 한국의 방위 전략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논문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방어를 위한 원자로, 설계와 국제적 활용 가능성.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72시간 연속 작동 가능한 초소형 원자로, 시스템, 수중 음파 회피를 위한 선체 코팅 기술. 에너지 효율 최적화와 열 배출 최소화 설계. 동맹국들과의 기술 협력 방식. 이 기술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닙니다. 국민 보호를 위한 고도화된 과학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 세계가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비행기는 몇 시간 후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을 나서며 이 여정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신뢰, 연대, 그리고 보호. 한국에서 배운 가치는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제 삶의 원칙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잠수함 모형을 올려두었습니다. 벽엔 수묵화를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걸 보며 저는 기억했습니다. 기술은 강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 힘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에 쓰여야 한다. 며칠 후 제 논문은 국제기술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몇몇 동맹국들이 원자로 안전 설계 워크숍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글로벌 안보 대화의 중심에 섰다는 것을.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조언을 주러 한국에 갔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내가 배워서 돌아왔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팀워크다. 파도 아래 숨어있는 그 잠수함처럼 진짜 강함은 조용하게 존재한다. 한국은 내게 그걸 가르쳐줬다. 그리고 그 교훈은 평화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